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3회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회차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들고 와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드렸는데 실제로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언행일치를 했단 소리죠. 제가 가볍게 볼 수 있는 재미난 애니메이션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상 또 라디오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정보나 전달해 드릴 만한 것들 또 추리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저만 혼자 즐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감상을 공유하는 차원의 문제인 거니까요. 그 점에서 역시 이 방송이라는 컨텐츠, 라디오라는 컨텐츠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몸으로 실감을 좀 했습니다.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소외는 소외인 거고요. 라디오는 역시나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항상 하던 대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작품에 대한 자질구레한 힌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작품을 공개한 후에 또 여러가지 잡다구리한 이야기들 해봐야겠죠. 우선 작품의 장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장르, 바로 일상물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코믹물의 범주도 이 작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작품은 코믹 쪽에 더 무게를 실었다고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무게를 실은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일상물로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막상 여러분들도 뚜껑을 까보면 아, 이 작품 그래 일상물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여러가지 좀 특징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들이 관념적으로 틀에 박혀있던 구도라고 하는 부분을 비트는 시도를 한 작품의 거의 시초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애니메이션 트렌드를 보면 그런 작품 종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당장 판타지물을 예로 들어도 단순히 용사와 마왕의 구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투를 펼친다던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탈피해서 그 이세계의 설정을 현세계에 들고 온다던가 혹은 그 이세계 내에서 어떤 전생이라던가 아니면 사실은 마왕이 착했다던가 그런 식의 다양한 구도 비틀기를 하는 걸 우리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도 그러한 작품들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 작품이 시초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연재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또 요새 트렌드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생산이 되었던 만화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설명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2004년에서 2015년 정도까지 연재가 되었던 작품이고요. 만화책 권수는 20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한 뒤에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어떤 작품인지 공개를 하도록 해 봐야겠죠.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이것은 카와사키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처절한 싸움 이야기다. 애니메이션 천체전사 썬레드 일기입니다. 일본 카나카와현 카와사키시에는 지구 정복을 꾀하는 악당들이 살고 있다. 살림의 달인 뱀프 장군과 동물도 아닌 것이 괴물도 아닌 것이 요상하게 생긴 순둥이 괴인들의 정체는 악의 조직 프로샤입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영웅 썬레드에게 도전장을 보내는 것. 저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결투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콧방귀도 안 뀌는 썬레드. 썬레드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결투장은 매일 보낸다. 이유는 단 하나. 그래도 지구를 정복하기로 했으니까. 프로샤임의 눈물겨운 지구 정복기를 기대하시라. 이 작품은 전대물과 특촬물을 기반으로 한 소재 비트기가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흔히 우리가 히어로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라고 하면 히로 아카라던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원펀맨 같은 작품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 작품들과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일단 히로아카나 원펀맨 같은 작품들은 사실 서양 히어로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천체전사 썬레드 같은 경우는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관찰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대물과 특촬물, 즉 일본 히어로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거기서부터 드러나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소년물이잖아요. 전투가 기반이 돼 있는 작품이고 일상적인 부분이 많이 녹아있지 않은 전형적인 열혈물의 분위기를 품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점이 있고 원펀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이 작품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 작품도 어찌 되었던 간에 전투씬이 위주가 되는 작품이면서 확실하게 선악의 구도를 갖추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들이 이 천체전사 썬레드라고 하는 작품과의 차별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보면서 같이 어느 정도 상기를 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작품에 대한 소식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작품은 일단 완결이 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간간이라고 하는 일본의 만화 잡지에서 연재를 했던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2015년에 완결이 났거든요. 20권으로. 근데 비교적 최근 작가의 트위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 가지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영간간이라고 하는 만화 잡지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스퀘어 에닉스, 맞죠? 스퀘어 에닉스. 이곳의 담당자랑 작가가 어떤 협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작품을 작가가 그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뭐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화 네이밍은 아마 좀 바뀌어야 될 것이다. 왜냐면 이름에 관련된 저작권이 그 기업 측에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는 동일하되 이름을 좀 바꿔서, 그리고 작가 본인이 자비로 출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낼 여지가 있다고 전달이 들어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대를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그걸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3 기도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애니메이션을 소개할 때 천체전사 썬레드 1 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1 기만 다뤄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왜 2 기까지 다루질 않는 것이냐. 사실 1 기랑 2 기는 거의 한 몸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 정도로 특이점이라는 게 없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2기 다루고 싶죠. 2기 다루고 싶은데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결국에는 1 기만 감상을 했고 1 기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2 기까지 다 보고 나서 얘기를 하면 52 편을 총 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8 시간에서 9 시간 정도의 시간을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애니메이션을 한 번만 보고 라디오상에 소개하진 않습니다. 최소 2번 정도는 봐야지 그 작품의 어떤 맥락을 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사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애니메이션 1 기만 주창나게 보고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던져 놓는 겁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선택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2 기라는 작품을 또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감상을 늘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깐요. 추후에 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 작품이 잊혀졌을 쯤에 다시 한번 꺼내 들어서 다양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꿀잼 셀렉트 시작을 해 봐야겠죠? 항상 하던 대로 3 가지 감상 포인트,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작품의 3 가지 감상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감상하며 특이하고 개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작품이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사람이나 괴인이나 히어로, 그들이 모두가 동등한 그런 인격체로서 대우받는 사회라는 점이 부각되는 측면이었거든요. 우선 서로가 완벽한 공동체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보였던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작중에 등장하는 괴인 중에 호랑이의 형태를 하고 있는 악의 조직 프로샤임의 아머 타이거라고 하는 괴인이 있습니다. 그 괴인이 일본식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밴프 장군이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옆집에 살고 있는 남자가 벽을 두들기면서 시끄럽다고 의사 표현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머 타이거는 굉장히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점을 우리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지켜봤을 때 일단 인간 측은 괴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데 괴인은 인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강압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공동체로서의 의식, 왜냐면 그 작중의 옆집 남자는 택시기사 일을 하고 있는 남자라는 묘사가 나오고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단서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랑 낮에는 자둬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아머 타이거도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는, 그리고 밴프 장군은 아예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자. 옆집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여지를 만들어 준다 이거죠.
그리고 밴프 장군과 카요코가 대면하는 장면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 카요코라고 하는 인물은 레드의 여자친구, 동거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이거든요. 그러면 엄연히 따졌을 때 썬레드를 공격하고 있는 악의 조직 프로샤임의 간부 밴프 장군은 명백한 적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대면을 했을 때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밴프 장군 또한 적의 동거녀이지만 격식을 차리고 "안녕하세요."라고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묘사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은 작중의 중요 포인트 중 하나인 착한 악과 악한 선의 그런 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사회인으로서 첫 대면을 했을 때 우리가 아무에게나 단지 저 사람의 인상이 나쁘다든가 들어온 소문이 안 좋다고 해서 짜증을 부리면서 혹은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의 심경을 거스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서도 녹아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인상 깊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공동체로서 괴인과 사람과 히어로가 같이 어울리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필이 된 것 같고, 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들이 단지 표면적인 그런 구도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사회상에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하게 녹아 있다는 부분을 또 느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일기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사실 개그씬입니다만 어떤 인간 남성이 괴인 남성에게 자기의 오랜 친구인 걸로 착각해서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괴인이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도대체 누구랑 착각한겨?" 라고 넌지시 혼잣말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씬이 있는데, 그 지점도 사실 냉정하게 따져 보면 그 남자가 괴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괴인과 외형을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면 '괴인 친구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단서들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문화 교류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밀접한 사회적인 공동체라는 거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성 괴인 4 명이랑 여성 인간 4 명이 4 대 4 미팅을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걸로 미루어 짐작을 해 보면 이 세계관에서는 괴인과 인간이 서로 사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결혼도 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단순히 재미 삼아서 괴인이랑 미팅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점이 '아 정말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함께 일을 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죠. 작중 내용에서 측량 알바를 하는 익룡 괴인을 프로샤임에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는 밴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인간 상사들이랑 그리고 알바로 들어온 괴인이 굉장히 싱글벙글 즐겁게 측량 일을 하고 있는 묘사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밴프가 그 익룡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찻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상사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익룡 괴인에게 밴프가 뭔가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부리는 줄 알고 역정을 내면서 밴프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작중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가 전혀 차별적인 시선을 괴인이나 인간이나 히어로에게 내비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유토피아적이고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그런 세계관이라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미팅을 언급하면서 결혼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실제 결혼에 대한 묘사도 있긴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상경해서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런 사마귀 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마귀 괴인이 중국에 있던 자신의 집안의 가게도 내팽개치고 또 애인도 내팽개치고, 참고로 그 애인은 인간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넘어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전 애인이었던 여성이 괴인 남성과 웨딩을 올리는 그런 사진이 그 사마귀 괴인에게 배송이 되어서 온 게 드러나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결혼도 하는구나 저기선. 괴인이랑 사람이 결혼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또 작중에 남성형 괴인인데 남자 인간이랑 뭔가 좀 로맨틱하고 동성애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 묘사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도 어쨌든 뭐 백미라면 백미죠. 단순한 이성 간의 결혼을 뛰어넘어서 이쪽은 동성애 코드를 건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이 작중 세계관은 우리가 판가름해 볼 수 있는 단서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결혼 관련된 에피소드라고 하면 일기에서는 참 그 가슴이 아려오고 뭔가 감동적인 느낌을 받았던 장면이 있었어요. 작중에서 건방진 신입을 교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개돈이라고 하는 괴인이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결국 그 괴인은 프루시아임을 관두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딸기 농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텃밭이 아니라 어떤 인간분의 텃밭을 관리해 주면서 월급을 타는 것 같은 뭐 정확히 그런 건지는 작중의 단서가 너무 적어서 제가 단박에 이해를 하긴 좀 힘든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묘사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인간 여성이 밭일을 하고 있는 개돈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집에 와서 식사하시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돈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 여성이 집 쪽으로 뛰어가면서 "아버지 개돈 씨 온대요." 밝게 소리를 지르면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그 아버지도 대답을 해 주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괜시리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도 그 포인트에서 마음이 울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괴인은 외모가 험상궂게 생기고 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작중 세계관에서 차별의 대상이 아닐까?' 그런데 그 차별의 대상인 괴인이 인간 여성에게 호감을 샀고 그 여성의 아버지도 그 괴인을 인정해서 집에 와서 식사도 하라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괴인에게 자신의 딸을 허락하는 그런 묘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 뭔가 뜨거운 어떤 감동을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이 해외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동남아 계열 쪽의 여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은 동남아 여성과 결혼을 해서 자신의 씨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구도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구도는 그렇다는 건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기 위해 온 남성 동남아인들이 예를 들면 농장주의 딸이라든가 어느 기업의 사장의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풍경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도가 깨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참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중의 괴인을 어떤 차별의 대상으로 한정해서 생각했던 관념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요소들 괴인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히어로가 차별 없이 서로 어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게 보이고 우리들이 그걸 보면서 뭔가 깊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생각이 있지 않나. 계속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의미가 깊은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썬레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이 완성되어 있는 그런 만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한 작품 떠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데미는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뭔지 다 아시죠? 몬스터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이 평범한 사람들에 섞여서 어떻게 살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고충을 겪는지를 굉장히 재미나게 묘사한 만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만화를 읽으면서, 사실 전 만화인지는 모르겠고요. 라이트 노벨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본 거는 사실 애니메이션이어서 원작이 어떤 장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저의 감상은 굉장히 세련되게 소수자라든가 혹은 장애인을 비유를 해서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실제 우리가 피부로 겪을 수 없는 그런 가상의 존재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고충, 그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 같은 걸 다루고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장애인분들, 그 밖에 다양한 소수자들을 그 영역에서 비교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완벽하게 섞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구축돼야지만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다. 그런 생각을 그때 그 작품을 보면서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은 썬레드와는 다르게 유토피아로 건너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작품과 이 작품이 번갈아 보이면서 뭔가 가슴속에서 피어오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생각이 난 김에 데미는 이야기하고 싶어 그 작품도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잘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주목한 이 작품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등장인물인 썬레드입니다. 이 인물은 히어로라고 하는 포지션을 작중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피부에 다가오는 모습은 사실 악인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고 레드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황일까? 이 점이 꽤 궁금하게 다가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레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백수, 그리고 작중에서 언급되는 건 기둥서방. 여기서 기둥서방은요, 은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성에게 빌붙어서 놀고 먹는 그런 사내를 일컫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좀 직접적인 표현으로 다가가면 성적인 느낌이 무심 풍기는 그런 은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사회 부적응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히어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를 지향하는 히어로의 모습과는 굉장한 괴리를 보여주는 캐릭터거든요. 그럼 이 캐릭터가 원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지금의 현재에 이르러서 이런 모습이 된 것이냐 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과거의 모습도 작중에서 언급이 되는데 그때의 모습도 사실 지금이랑 별반 다르진 않거든요. 오히려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질이 나쁘게 묘사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양아치, 건달, 한량, 그런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작중에 또 함께 등장하는 히어로 중 하나인 웨더 블루라고 하는 캐릭터랑 기상전대 웨더 3라는 전형적인 전대물의 히어로 팀을 꾸린 거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정의의 피가 끓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단순히 그냥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팀을 꾸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작중에 히어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의 설정은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밴프가 속한
크로샤임을 험악하게 다루던 시절에 그런 팀을 꾸렸다고 하는 것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상전대라고 하는 팀은 더욱더 옛날에 꾸린 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서술은 1기 애니메이션에선 전무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2기 애니메이션상에서 그게 묘사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또 안 그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만화상에 언급이 되었느냐인데, 만화상에서도 사실 그러한 언급이 있었다는 단서가 웹상에 별로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작가가 아예 레드가 정의로웠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악했었을지 우리들이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서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저는 그걸 작가가 서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작품의 특성이 전형적인 일상물과 코믹물의 구도를 따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굳이 작가가 서술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서술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굳이 서술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취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노파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작중에서 이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야 된다라고, 그가 어떻게 히어로로서 발판을 삼아서 이르게 되었는지 그 초심의 시절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썬레드라고 하는 히어로가 히어로에 입문할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신작에서는 '꼭 이 부분을 서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뭐 어쨌든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제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썬레드라고 하는 인물은 과거에는 확실히 정의의 히어로로서 나름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구색도 맞추기 위해 애를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작중에 등장하는 히어로로서의 무기들이나 장비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오토바이도 그렇고 선슛, 파이어버드 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투할 때 입는 배틀 슈트,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본인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한 장비가 불필요하다는 의미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썬레드가 그러한 장비를 과거에 구비를 해 놓고 자신의 히어로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직업에 대한 꿈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캐릭터가 진짜 초창기부터 굉장히 선한 캐릭터였는데 '지금의 모습으로 타락을 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과거를 서술했을 때의 모습도 보면 뭐 외모도 그렇고 하는 언행도 그렇고 정말 양아치 같거든요. 양아치가 동네 불쌍한 사람들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썬레드라고 하는 인물이 아까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얘기했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바쿠고 카츠키랑 비스무리한 포지션의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캐릭터는 제가 알기로는 명백하게 선을 지향하는 캐릭터는 맞는 것 같은데, 작중에 보여주는 태도가 빌런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단순히 적을 깨부수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의 격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행태나 성향은 바쿠고랑 썬레드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좀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썬레드라고 하는 캐릭터의 성격적인 부분에 대한 요소를 우리들이 구분하자는 측면인 거지, 이 캐릭터의 강함에 대한 거를 우리들이 가늠해 볼 여지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썬레드의 강함이랑, 그리고 진짜 이 작중의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썬레드 혼자만 있는 것이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썬레드의 적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프로샤임의 강함은 어느 정도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작중에 여러 가지 단서가 있는데, 데스아이라고 하는 3 명으로 구성된 악의 조직이 나오는데, 그 조직의 괴인이 썬레드에게 펀치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펀치가 막 땅을 가르는 모습을 보면서 데스아이의 대장인 듯한 캐릭터가 "우리는 히어로를 3 명을 쓰러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썬레드도 그 펀치력을 보고 영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묘사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작중의 세계관은 히어로가 다 무지막지하게 강하고 괴인들은 무지막지하게 약한, 그런 밸런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계관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괴인들이 히어로를 쓰러뜨렸다는 단서가 제공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점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프로샤임의 괴인 아머 타이거가 이 데스 아이를 철저하게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아머 타이거의 힘은 평범한 히어로 3 명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로 판가름을 해 보면 프로샤임은 절대 약한 집단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작중에서 레드도 그렇게 언급을 하죠. "프로샤임의 괴인들이 약한 게 아니다. 내가 강한 것이다." 이런 자뻑성 멘트를 날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해 보면 아마 지역 간에 히어로의 파워라든가 혹은 괴인의 파워가 다른, 그러니까 격차가 존재하는 그런 세계관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느 지방은 괴인의 힘이 강한 세력이 있을 거고, 또 어느 지방은 히어로가 강한 곳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건데, 뭐 거기에 대한 단서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 작중의 내용을 보면 형제 전사 아바시린인가요? 레드가 쩔쩔매는 선배 히어로들, 레드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성격도 더 더러운 그런 히어로들이었는데, 저는 작중의 썬레드가 단순히 그들이 선배이기 때문에 쩔쩔맸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선배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썬레드랑 필적하거나 아니면 썬레드보다 강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썬레드가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뭐 술도 먹이고 어묵도 먹이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사실 카요코에게, 썬레드의 연인인 카요코에게 그들이 굉장히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썬레드가 그거를 탐탁치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선배란 이유로 넘겼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미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썬레드가 그 정도로 강한 인물이었다면 그 선배들이 본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눈치만 보진 않았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실제 그 작품의 세계관에 굉장히 강한 히어로들이, 썬레드보다 강한 히어로들이 다수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악의 조직도 단순히 프루샤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 작품에 등장했던 악의 조직들이요, 데스 불곰단, 그리고 테바사키, 이런 악의 조직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악의 조직 집단들도 나름의 급이 있고 그 종류가 다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또 이것도 사실 썬레드가 얘기한 부분인데, 그 형제전사들에게 본인들이 맡고 있는 지역에 악명 높은 데스 불곰단이 있다고 하던데 뭐 이런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썬레드가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면 실제로 악의 조직도 강한 힘을 가진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단서들을 가지고서 썬레드의 강함이 원펀맨에 나오는 사이타마처럼 미칠 듯한 강함, 최정점에 있는 강함은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썬레드는 왜 지금과 같은 의욕 없는 태도를 보이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썬레드의 동기인 사치오 코이더 쥐라고 하는 히어로가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보면은 가늠이 되는데요. 그 캐릭터가 썬레드에게 자신의 업적을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하는, 혹은 없는 업적을 거짓으로 표현하는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시기 질투를 느끼는 그런 썬레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실제로 썬레드는 자신의 라이벌이 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악의 조직과 대등하게 싸워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건데, 저는 그 점과 더불어서 썬레드가 업적에 대한 그런 결핍도 굉장히 강한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들이 흔히 썬레드에 대해서 분석할 때 자신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악의 조직이 없다는 사실에 회의감을 느껴서 의욕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타성에 젖은 히어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 플러스 히어로로서 장래성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라는 첨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마다의 괴인의 힘에 대한 격차라던가 히어로의 힘에 대한 격차가 나뉘어 있다는 단서들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실제로 발령받은 지역은 뭐 실제 발령이 내려지는지 안 내려지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 현재 활약하고 있는 카와사키 씨는 괴인의 질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변방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썬레드의 자질과 우리들이 대면을 해봤을 땐 능력 대비 너무 한직을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즉, 여기서 악의 조직 프로샤임을 본인이 다 처단한다고 해도 더욱더 높은 곳으로 도달할 수 있는 히어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작용한 게 크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좋은 지분은 이미 히어로들이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주류가 아닌 곳에서 항상 익숙한 그런 적들과 싸우며 히어로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대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 더 위로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제가 생각한 거는 썬레드는 그러한 부분에 가능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저러한 모습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뭐 어디까지나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이거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는 건데요. 괴인은 악의 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화된 영역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히어로는 작품의 내용 중에서 딱히 뭐 어떤 협회가 있다던가 조직이 있다던가 하는 묘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작품에 나오는 히어로는 그냥 단순한 명예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느 협회나 이런 곳에서 괴인들의 악행에 대항한 그런 공로로 사례금이라던가 월급을 받는다는 묘사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썬레드라고 하는 캐릭터가 계속 카요코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빠진코에서 허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러한 구조가 정형화돼 있는 거라면 이 사회가 유토피아적이라고만 얘기는 못 하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경찰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까지나 국가 유공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홀대하고 있다는 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찌 되었던 간에 두 번째 포인트도 이 정도로 좀 잡다한 이야기 한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어느덧 마지막 포인트에 도래를 했습니다. 제가 최후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작품의 특이점은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작품이 지나치게 초리얼, 일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소재라든가 상황, 대화, 태도, 언행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주변에서 겪을 법한 그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랑 많이 일치한다는 점을 우리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간단 명료하고 또렷하게 말씀드린다면 생활 밀착형 소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작가가 작품을 집필할 때 본인이 일상에서 겪었던 경험담이라든가 자신의 지인이 겪었던 것들 혹은 진짜 일상적인 부분을 작품에 리얼하게 녹여내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나치게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설명도 안 할게요. 진짜 자질구레한 것들이어 가지고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제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선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아머 타이거라고 하는 괴인이 있잖아요. 그 괴인이 옆집과 자신의 집의 벽 사이에 아주 미묘한 틈새가 있다는 언급을 하거든요. 거기서 빛이 새어 들어온다. 그리고 그 간격이 쪼끔 큰 편이기 때문에 옆집에서 카레를 만들어 먹으면 바로 냄새로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언급을 해요. 그리고 뭐 이것도 참 재미난 것 중 하나인데 괴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작중에. 내시경 검사를 받는 씬이었는데 뭐 정말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약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선 위 활동을 억제하는 약 이걸 보고서 쌀뜨물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안을 마취하는 약을 먹었을 때는 딸기 맛이 난다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참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자질구레하다 느낄 정도로 쓸데없이 디테일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또 겪는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소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고기를 해동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있던 고기를 뒤집어서 싱크대에 스테인리스와 맞닿게 해라. 그러면 그 스테인리스가 열을 흡수해서 고기 해동이 좀 더 원활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덮밥집에서 주는 일회용 용기 그거 뚜껑 있어서 참 편리하지 않냐.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보리차에 관한 얘기인데 편의점에서는 1 리터짜리가 98엔에 파는데 자판기에서는 350 밀리리터짜리가 120엔에 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렇다고 도시락을 싸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다른 도시락집에 가서 음료만 사서 나오기도 웃기는 거고 뭐 그런 감상을 내놓거든요. 근데 이게 참 생활 밀착형이죠, 역시.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데이트에 앞서서 옷을 좀 맞춰 입어야 된다."라고 이제 괴인이 얘기를 하는데 내일 어느 브랜드의 여자친구랑 옷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 브랜드의 옷을 입고 그 브랜드 가게에 가 가지고 여자친구와 데이트 쇼핑을 한다는 것이 모습이 웃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뭐 사실 지금 저는 웃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은 되는 얘기일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같은 식료품을 다루는 매장에서 뭔가 살 일이 있는데 뭐 주요 식료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음료수만 달랑 사 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나 그 브랜드에 쇼핑하러 가는데 그 브랜드에서 막 산 옷을 입고서 그것도 시즌도 안 끝난 옷인데 그걸 입고서 여자친구랑 쇼핑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이 참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뭐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지나치게 리얼한 일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도 왜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들이 흔히 일본 애니메이션의 패턴으로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미소녀들이
일상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일상물을 보는 게 왜 그런 거겠어요. 물론 저는 철저하게 남자의 입장이니까 그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자아이들은 실제 저런 식으로 일상을 보낼까?' 거기에 대한 나름의 로망이라든가 판타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결과로 그 일상물이 힘을 얻고 흔히 우리들이 오타쿠 사이에서 얘기하는 모에 코드 이런 게 이제 발휘가 되는 건데 이 썬레드라고 하는 작품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종류의 일상물에서는 다루지 않는 정말 자질구레하게 짝이 없는 너무도 미세한 그런 일상까지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미소녀 일상물에 이런 코드를 집어넣었다든가 평이한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일상물이었다면 아마 평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는 점이 애초에 설정과 구도 자체가 워낙에 독특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 독특한 작품의 인물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게 오히려 개성이 되고 하나의 또렷한 특징이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저는 이 작품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사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슬슬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꿀잼 셀렉트도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막상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의미가 부디 퇴색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편집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되었건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들의 시선 함께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고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잼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잼 셀렉트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대다수의 애니메이션들이 의외로 그렇게 노골적인 비판이 많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원색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뭐 작품이 진짜 미칠듯이 재미없고 저 캐릭터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이 작가는 스토리 만드는 능력이 없고 이런 식의 아주 적나라한 비판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오타쿠층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관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독 그 작품을 더 열심히 보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입문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명한 어떤 비판이라던가 혹은 비난 이런 것들이 좀 덜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어 노잼 셀렉트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비판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감상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얘기를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시선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여러모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천체전사 썬레드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레드는 카요코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프로샤임에게 뱀프 장군님에게
정복당하고 싶다. 주인공 사악한 거 보소. 악당 선량한 거 보소.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주르르르르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선은요. 레드는 카요코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런 식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요. 대형 커뮤니티에 썬레드 관련 정보글 이런 곳들에서 꾸준히 나오는 얘기 중 하나입니다. 카요코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레드가 지금처럼 자신의 본분을 다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동의합니다. 카요코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 중 하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비유를 한다면 인자한 어머니의 포지션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썬레드라고 하는 인물을 철저하게 보필해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때로는 혼도 내고 싫은 소리도 하고 하지만 맹목적으로 썬레드의 금전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또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캐릭터죠. 단연 애니메이션상에서 활력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그런 캐릭터라고 전 봅니다. 그리고 카요코가 존재하는 덕분에 썬레드라고 하는 인물과 프로샤임의 뱀프 그리고 거기에 속한 괴인들이 어느 정도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카요코와 뱀프가 친하고 또 카요코와 프로샤임 내 괴인들이 친하고 또 썬레드와도 얽혀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캐릭터죠. 예를 들면 당장 카요코라고 하는 인물이 부재했을 경우에 썬레드와 뱀프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자 대 남자의 관계잖아요. 괴인들도 마찬가지고 여성 괴인이 전투원으로 나온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러한 등장인물들만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면 이 만화는 굉장히 칙칙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남자들끼리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여성이 중간에 꼈을 때의 어떤 화기애애함과 알콩달콩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부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 해 한 해 진행됐을 때 답답함이 더 가중되는 그런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카요코라고 하는 인물이 이 작품에서는 꼭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드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자한 어머니의 상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레드의 양아치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로서 또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레드라고 하는 인물이 본인보다 강압적인 여성 캐릭터에게 짓눌리면서 사는 그런 형태로 이 작품이 그려졌다면 레드라고 하는 캐릭터의 카리스마도 죽어버리고 강함에 대한 프로샤임과 썬레드 그리고 가상의 방금 예시로 들었던 여자친구의 아주 오묘하게 짝이 없는 그런 구도가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작품이 지향하는 바와는 좀 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요코의 지금 현재의 성격이라던가 포지션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지나치게 레드의 응석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답답함과 작가 스스로 걸려했던 부분이 애니메이션의 거의 후반대에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카요코의 여성 친구일 겁니다, 아마. 그 친구와 술자리에서 레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남자 장래성 없다. 단순히 빌붙어서 살 뿐이지. 그 남자와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카요코 본인에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그 여성 친구가
팩트 폭격을 날리거든요. 원론적인 걸로 따지면 사실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맞죠. 썬네드라고 하는 인물이 자립 능력이 많이 결여돼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필해 주고 있는,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보필해 주고 있는 카요코가 뭐 실로 보살의 영역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그 점을 아마 애니메이션 제작진이든 작가든 찝찝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국 작중의 내용에서는 썬네들을 믿고 계속 함께하는 그런 식의 결말로 다가가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면들을 보면 카요코라고 하는 인물이 확실하게 썬네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로서 힘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작가가 어찌 되었던 간에 카요코라고 하는 인물을 레드에게 붙여준 것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고, 그것이 만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부드럽게 하고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시선입니다. 프로샤임과 벤프 장군에게 정복당하고 싶다. 이러한 시선이었는데요. 뭐 이것도 역시나 대형 커뮤니티에 썬네드 관련 글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였습니다. 뭐 우리들이 이 작품을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상이겠지만 정말 이상적인 상사죠. 벤프 장군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악의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전혀 건들지 않고 오직 히어로만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같이 동거하고 있는, 뭐 동거를 하고 있는 건지 합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하들이 출퇴근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괴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한다던가 청소를 한다던가 다양한 살림살이 스킬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웃과도 잘 교류하고 인망도 두텁고 도덕심도 확실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지갑을 흘렸을 때 그 지갑을 주워서 준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뱀프라고 하는 인격체로서의 그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샤임, 뱀프가 속한 악의 조직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복리후생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나름 그 리스트를 뽑아온 것만 좀 간단하게 읽어드릴까요? 일기 애니메이션에 나온 부분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만 일단 우천시에는 세계 정복을 하지 않고 아지트에서 여유롭게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인질에 대한 예우가 확실하다. 그 작중의 에피소드가 인질로 역할을 해준 꼬마에게 햄버거도 만들어주고 아이가 학원에 늦었다고 하니까 손수 어머니에게 괴인을 시켜서 데려다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우사코츠라고 하는 작중에 굉장히 귀여운 괴인이 한 명 있는데 그 괴인과 또 놀게 해준다던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보면 저런 악의 조직이라면 나도 인질로서 한 몸 희생해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작중에 보면 프로샤임은 본부와 지부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고 원래 회의도 하고 사내 정보지도 나오고 오봉 휴가를 9일 동안 주고 본부에서 연수도 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실제 월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작중에 언급이 딱히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던 가족적인 분위기의 회사라는 거는 적절한 표현인가요? 회사? 뭐 나무랄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뱀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캐릭터가 중간 관리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뭐 장군의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지부에서 이제 장을 맡고 있는 캐릭터인데
지부장 정도 위치에 있으면 사실 직접 발로 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손수 항상 썬레드와의 결투가 있을 때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두들겨 맞더라도 항상 다음에 또 발로 뛰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상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참 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페이가 어떤지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그것이 좀 걸림돌이긴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 괴인들이 프로샤임에 속해 있는데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 페이는 형편없는데 투잡을 허용해 주는 건지 그 영역을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아니면 작중에 등장하는 전투형 괴인들은 다 계약직인가?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 회사의 구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찌 되었건 악의 조직이지만 악의 조직스러운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주변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악의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에게는 정복당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망상을 해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주인공이 너무 사악하다. 그리고 악의 조직은 왜 이렇게 순둥순둥하냐?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이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원망의 대상이 레드에 한정된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죠. 뭐 애시당초 이 작품의 구도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관념을 비트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썬레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다른 히어로들도 좀 나사가 빠지거나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오죠. 뭐 어찌 되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레드가 역으로 당하는 그런 몇몇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묘하게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애니멀 솔저라고 귀여운 인형형 괴인들로 구성이 된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레드가 물을 못 마시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괴롭히는 묘사들이 나옵니다. 아마 유일하게 레드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 괴인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통쾌함을 느낀다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레드가 악의 화신 같은 걸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악의 조직이 너무도 선량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그려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더 이렇게 대비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프로샤임에 속해 있는 상어 괴인이 인간 아이를 구해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줬어요, 그 괴인이. 그리고 레드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뭔가가 없나 하다가 은행에서 돈을 뽑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강도와 마주친 거죠. 근데 히어로인 레드는 거기서 바로 은행 강도를 제압하지 않고 멋진 대사를 날리면서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뜸을 들이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고 모든 은행 강도를 잡은 공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뱀프랑 카요코에게 핀잔을 듣는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히어로를 히어로 같지 않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어차피 작가가 의도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에 몸을 담고 '아 그렇구나.' 하고서 생각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생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재미나게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작중에서 썬레드가
의외로 선량한 모습을 간혹가다 보여주고 그 부분이 우리에게 꽤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뱀프를 걱정해 준다든가 챙겨주는 모습들도 간혹 나오고요. 그리고 우사 코치가 본인을 말살하려고 하다가 되려 당했을 때도 처음에는 투덜거리긴 했지만 나중에 카요코가 엉망으로 우사 코치를 꿰매준 걸 보고 자기가 다시 꿰매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본인을 말살하기 위한 로봇을 뱀프 대신에 제작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식의 자질구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레드라고 하는 캐릭터의 본연의 모습이 그렇게 악당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를 이미 체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캐로로처럼 지구 정복을 하러 온 외계인이 지구의 문화에 적응해서 지구 정복을 하지 않는 이런 식의 엔딩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또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작품은 일상물의 노선을 따르면서도 묘하게 구도가 확실한 작품이어서 아마 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 뱀프와 썬레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듯이 평범하게 지내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점이 사람에 따라서는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저 작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고 즐겁게 밥맛을 느끼면 그만인 거니까요. 이 작품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추천할 만한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길고 긴 대장정의 마무리는 엔딩에서 결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 다시 뵙죠. 이번 작품은 전체적으로 얘기거리가 참 많았는데 그걸 제대로 적재적소로 전달했는지 저 스스로가 좀 물음표를 그려보게 되네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라고 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또 드네요. 또 그리고 녹음하는 오늘 당일 좀 컨디션이 안 좋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피곤한 측면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전달할 때도 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만한 여지가 있는 말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편집해보면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대를 걸어보고 한번 제가 할 소임을 다 해봐야죠. 다음 회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해서 간단하게 다음 회차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소개할지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장르적인 거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하나 감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디즈니라던가 픽사 애니메이션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도 일본에서 제작한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감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뚜껑은 뭐 까봐야겠죠. 어찌되었건 다음 회차에서도 여전히 밝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말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